상쾌하고 시원하게 오늘의 이슈를 분석합니다. 김지윤의 픽. 어제 미국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철강에 관세 부과를 했다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또 유럽연합에도 관세를 추진하고 있죠. 이 와중에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현지 시간 3일 한 인터뷰에서 수입차 관세 부과 결정 시한이 지났지만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11월 13일이 원래 기한이었죠. 어제 잠시 한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도 가타부타 말이 없다라고 전해드렸는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저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나라는 FTA를 맺고 있기에 아마도 주요 대상국은 EU와 일본이 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많지만 우리 역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거 고려할 만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이죠. 내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 문제 중 월가의 증시 빼고는 딱히 그렇다 할 성과를 보인 부분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 와중에 북한이 미국을 건드리는 건 글쎄요, 그다지 현명해 보이지는 않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뉴스의 중심, 화제의 인물을 만나봅니다. 스포트라이트. 서울 흑석동 재개발 지역에 집을 샀다가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빚고 자리에서 물러났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집을 팔고 이득을 본 돈은 전부 기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선 당장 총선용 매각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벌써 지난 3월이에요.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3월에 청와대를 나온 이후에 관악산 자락 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관악산을 주로 다니면서 뭐 계절의 변화도 느끼고 또 제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뭔가 좀 이렇게 등산도 하시면서 이렇게 소소하게 일상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목소리 좋아 보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지난 주말에 그 SNS에 갑자기 그런 글을 올리셔갖고 무슨 일인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거든요. 그래서 흑석동 집을 팔아서 매각 차익은 전부 기부하고 내역도 공개를 하겠다. 그냥 조용히 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네. 네. 좀 뜬금없게 느껴지실 만도 한데요. 네네. 네. 저로서는 오래전부터 생각해 오던 거고 8개월 전에 대변인 사퇴를 하고 책임을 지면서 나왔는데 네. 계속 제 이름이 그 기사와 칼럼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네네. 그 이유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 이른바 586들의 도덕성 이런 이야기들이 거론이 될 때마다 제가 주요한 케이스로 거론이 되면서 마음이 아프고 무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오명을 떨칠까, 벗어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는데 네네. 결정적으로는 한 달 전쯤에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한 뒤에 몇몇 언론 그리고 SNS상에서 흑석동이 빠진 건 김의겸을 봐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 라는 식의 기사가 나가고 실제로 기사화가 되고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해명 자료까지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좀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그 집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한은 이 오명이 계속 되겠구나. 저한테 아주 무거운 짐으로 계속 제가 그 짐을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팔고 그 차익은 기부를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요. 아까 우리 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용히 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쯤에 본격적으로 매수를 원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덩치가 좀 있다 보니 건물이 이 매수자 찾기가 쉽지 않았고요. 또 설사 나오더라도 그분이 제시하는 금액이 제가 생각하는 거나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했던 금액과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만일 제가 그건 뭐 저한테 돌아오는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팔았을 경우에
또 다른 또 억측과 오해를 또 낳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럴 바에는 공개적으로 자유시장에 맡겨서 투명하게 매각을 하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페이스북에 제가 글을 올린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꾸 이름이 떠나오셨는데도 오르내리는 게 스스로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뭔가 좀 명예회복을 원하셨던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리고 이렇게 된 거 팔 때 좀 더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해서 이렇게 나는 깨끗하게 뭐 이렇게 부동산 거래 같은 것도 깨끗하게 다 정리를 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나가실 때 평생 전세살이를 하다가 계속 전세를 살고 싶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럼 다시 또 전세살이를 하게 되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부인께서는 괜찮으세요? 아내가 많이 네. 좀 힘들어 했죠. 네. 그런데 하여튼 동의를 해줬고요. 네. 그래서 제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힘들었지만 아내도 대단히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데 네. 어느 날 이제 제가 집을 팔자라는 제안은 꽤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네. 어느 날 같이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찻잔에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문구가 써져 있는 찻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걸 보더니 그래 사람이 먼저지 하면서 동의를 해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 부부가 형성한 재산에 네. 아내의 기여도가 훨씬 크죠. 네. 전 주로 바깥 돌아다니면서 많이 쓰고 했는데 아내가 30년 넘게 교사 생활하고 퇴직금 많이 받고 해서 이루어낸 돈이기 때문에 사실 아내 입장에서 보면 그 문제의 집이 아내의 집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못난 남편이 부탁을 하니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나 굉장히 속상한 상황에 처한 거고요. 많이 잘해주셔야겠어요 부인분께.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또 많이 나온 얘기가 결국엔 총선 출마용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군산에 다녀오셨다고. 근데 군산 고향에는 왜 가셨을까? 또 그 인터뷰, 쓰임새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인터뷰. 어떤 쓰임새를 의미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해석은 막 분분한데 직접 좀 밝혀주세요. 네, 저한테는 조금 급하게 질문이 들어온 건데요. 저로서는 좀 급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집을 매각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며칠 되지 않았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 한 8개월 만에 얼굴을 내민 건데 제가 그 첫 행보를 어디로 발을 내딛어야 될지 무엇을 할지 그야말로 좀 암중무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지 않게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 시점이 오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결정이 총선을 나가느냐 안 나가냐 이런 결정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그것까지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것까지 포함한 공적인 행보를 이제는 좀 시작을 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건 맞군요. 네, 뭔가 제가 쓰여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제가 찬밥도 먹가르지 않고 할 의향이 있습니다. 군산에 사무실 임대했던 보도도 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사무실 임대는 그렇군요. 네, 군산에 제 고향이고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못 갔다가 한 두어 차례 제가 대변인 사퇴한 이후에 다녀온 곳 이야기가 많이 좀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게 있었잖아요. 내년 총선 공천의 기준 중에 하나가 부동산 투기는 배제한다. 그러니까 그걸 또 이제 염두에 두고 뭐 집을 팔고 이제 총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또 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그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그 저에 대한 그 오명이죠. 저로서는 그 오명을 벗는 게 저로서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게 돼야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현재 단계에서 제가 그
걸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네네. 고맙겠습니다. 그냥 그 오명을 벗기 위해서 사실은 이 집을 팔려고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또 그거 갖고선 공격을 받으니까 좀 난감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네요. 네. 네. 근데 군산에 그 얘기도 있어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 네. 출마 뭐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혹시 들으신 얘기는 없으세요? 군산 잘 고향이시니까. 네, 뭐 들은 거 없습니다. 아, 들은 거 없으시군요. 네, 네, 그렇군요. 이제는 조금 그래도 자리를 내려오셨고 이제 공적인 행보를 또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좀 이 부분 또 짚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집을 네. 살 때 내부 정보 이용한 거 아니냐, 뭐 특혜 대출 아니냐 의혹. 지금 시원하게 한번 해명을 좀 해보시죠. 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특혜 대출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광명이 지역구인 이현주 의원이 네네. 대표로 있는 단체가 저를 고발을 했고, 그러게요. 네, 네,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난 6월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관련 자료를 다 확보를 해갔고요. 네, 또 관련자들도 밤늦도록 소환 조사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뭐 결론이나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좀 가부간에 결정을 좀 내줬으면 속 시원하게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검찰에서요. 네, 네. 네, 검찰에서요. 그냥 꽁고무고 소식으로 가만히 있지만 말고 네네. 뭔가 좀 결론을 내달라라고 하는 게 제가 이런 자리를 빌어서 네, 한 번 더 촉구하는 바이고요. 아까 특혜 대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6월에 그렇게 압수수색도 받고 관련자들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에 한 2달 뒤에 네. 제 그 은행 대출 10억 원에 이르는 은행 대출이 그대로 1년 더 재계약이 됐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이고 네. 오히려 금리는 더 내려간 상태로 그렇죠. 제가 네, 대출을 재계약을 했습니다. 네. 만일 문제가 있었다면 그게 가능을 하겠습니까? 특히 저는 대변인도 아니고 뭐 권력도 아니고 지금 직장도 없어서 벌이도 없는 사람인데 네. 만일 그때 불법이나 특혜가 있었다면 이런 재계약이 가능하지 않을 거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내부 정보도 그때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건 시청이나 관련 기관이 허가를 내주면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샀던 그 집은 다 광고까지 다 나갔던 집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사는데 무슨 내부 정보를 이용을 했다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네. 이번에 제가 페이스북에 부동산 매각을 알리면서 그 부동산 업체를 하나 제가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네. 제가 샀던 그 문제의 부동산을 샀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제가 매입했던 그 업체에게 네네. 부동산에게 다시 저희가 매각을 의뢰한 겁니다. 같은 중개업자. 네. 같은 중개업자에게 네네. 만일 제가 그 부동산 매입 과정에 조금이라도 챙기는 게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그만큼 어찌 보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인데 당시 네. 제가 대변인이라고 하는 직책에 있으면서 공직자로서의 처신 이런 데 있어서 소홀히 하고 안이하게 판단을 했다. 이 점에 있어서 저는 반성하고 네.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불법이나 특혜, 내부 정보 이런 건 없었다는 점은 네. 제가 다시 한번 좀 이해를 구합니다. 네. 처신에 좀 더 주의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단연코 불법 네. 이런 건 없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네. 네. 지금 뭐 좀 가벼운 얘기 해볼게요. 네. 후임 고민정 대변인 잘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우리 고민정 대변인 지금 어려운 시기에 네. 어려운 직책을 맡으셔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거의 뭐 매일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단히 성숙하고 또 부드럽게 브리핑을 해가면서 어려운 상황을 네. 대처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까칠하게 그리고 좀 공격적으로 언론 대응을 했다면 네.
고민정 대변인은 훨씬 더 성숙하고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가고 있어서 보기에 좋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고민정 대변인도 전투력 많이 상승했습니다. 네, 뭐 얘기 좀 여쭌 김에 최근 네. 뭐 어려운 시기라고 하셨는데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유재수 전 부시장에 관한 그리고 네.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들어갔습니다. 네. 당시에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 문제가 되던 시기에 민정수석실 그 당시에 이제 민정수석실이 중심에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처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전 검찰에 지금 오늘 압수수색 들어가고 최근에 보이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합니다. 결국은 이게 조국 전 장관 수사에서 이른바 꼭지를 따려고 하는 건데, 꼭지를 딴다고 하는 것은 신병을 확보하고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싶은 게 검찰의 의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리던 그림대로 잘 안 되니까 지금 조국 수석 주변을 여기저기 해서 조국 수석의 어떤 직권남용 이런 걸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이 물증이 있다면,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하는 건 당연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 수사에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좀 넘어서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도 행정부의 한 조직인데, 지금 수사를 펼치는 방식을 보면 대단히 거칠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또 권위를 훼손하고 대통령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검찰의 내용을 보면 별로 개의치 않겠다. 이런 태도로 저희가 읽혀서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또 일각에서는 검찰의 중립성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성역 없는 수사가 아니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했던 부분인데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그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고, 지금 수사 방식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단서들이 그렇게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의문입니다. 오늘 그 비운을 맞이한 수사관에 관련된 내용들 오늘 고민정 대변인이 발표를 했던데요. 그게 이전에 나왔던 것들과 전혀 다른 맥락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진정으로 그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증거에 기반한 수사를 하고자 한다면 언론에 이렇게 파편 쪼가리의 정보를 흘리면서 어떤 새로운 정치적 쟁점을 만들어가는 이런 방식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앞으로 더 활발한 공적 활동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죠. 나토가 창설 7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파티 분위기여야 하는데 나토 정상회의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영국 다녀오셨다고. 지지난주 영국 다녀오셨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는 분위기 좀 보셨을 텐데 지금 영국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지난주에도 저희가 나토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지난 방송 놓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나토가 뭔지 아주 짤막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북대서양 조약 기구죠. 그래서 이게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부터 어떤 이제 공격을 받게 되면은 나머지 국가들이 함께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고요. 지금 나토 29개국인가요? 예, 현재 회원국은 29개국인데요. 이게 70년 전에 처음 만들 때는 소련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미국을 개입시켜야 된다. 그리고
독일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당시가 2차 세계전이 끝나고 네네. 나서니까요. 그래서 눌러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만든 겁니다. 독일 나토 회원국 아닌가요? 물론 지금은 나토 회원국이죠. 네네. 근데 당시에는 독일이 세계대전을 2번이나 그렇죠. 일으켰는데 그 전 세계적으로 독일에 대한 불신이 있었죠. 예,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나토는 기본적으로 소련과 미국과 독일이라는 세 개 국가를 놓고 이렇게 아하. 미국을 개입시키고 독일을 누르고 또 소련은 막아야 되고요. 소련은 막아야 되고. 예, 그렇게 만들었죠. 70주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 동맹이 이렇게 오래 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70년. 그렇죠. 네. 이게 그 나토하고 경쟁했던 동맹이 하나 있었죠. 바르샤바 조약기구. 예, 바르샤바 동맹이죠. 이미 없어졌죠. 없어졌죠. 군사 동맹이라는 게 이게 이익이 충돌하는 이런 국제 질서에서 이게 70년을 왔다 대단한 거고요. 네네. 사실 40년 이상 갔던 그 동맹을 한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네네. 500년 동안 63개만 존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난 500년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40년도 가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70년을 왔으니까. 예, 굉장히 네.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중에 뭐 한 40년 정도는 소련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가 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나머진 이제 30년은 우왕좌왕하는 건가요? 소련 공공의 적이 없어져서? 그 공공의 적이 없어졌기 네. 때문에 그 소련이 없어진 이후에는 그 나토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구유고슬라비아 내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코소보. 예, 지난번에 그 아랍의 봄이 있었죠. 그 네네네. 리비아에도 이제 개입을 네. 했었죠. 그런 식으로 공통의 과제가 있으면은 개입을 할 수 있겠지만은 공통의 과제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70주년이면은 많이 축하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왜 심상치 않은 건가요? 원래 이거 굉장히 축하해야 될 일이고요. 그러니까요. 또 예. 정상들이 다 모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정상회의라고 부르기를 거부하고 그냥 일반 실무회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회의가 아니라 실무회의다? 예, 정상들이 모였는데 실무회의라고 해놓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사실은 동맹들 간에서도 내부 분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과 프랑스죠. 그렇죠. 예, 프랑스는 몇 주 전에도 그 마크롱 대통령이 나토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맞아요.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모욕이다. 나머지 뭐 자기도 모욕 맨날 하면서 왜 그거 갖고 그래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모욕하는 거는 그냥 일상이고요. 일상이고. 예, 근데 마크롱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이 모욕하는 건 못 참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군요. 네. 또 어디가 또 지금 뭐 안 좋나요? 사이가? 문제는 지금 또 이제 터키죠. 터키. 예,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금 일명 동맹으로부터 지금 일탈하는 중이죠. 그렇죠.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제 무기를 사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하고 굉장히 밀월 관계를 갖다가 과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스운 게 그 시리아 내전 때 싸웠잖아요. 적국이었어요. 터키하고 러시아하고.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이렇게 막 사이가 조금 밀월 관계를 형성을 하려고. 그러니까는 국제사회에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동맹이 사실 70주년이 됐다는 게 굉장히 축하할 일인데 지금 안에 있는 그런 갈등들이 이게 슬며시 나오면서 이렇게 지금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공의 적이 있을 때는 같이 뭉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확실한 적이 없어지니까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서로 이제 좀 불만이었던 거 뭐 이런 예. 게 나오고 있는 거다. 그렇죠. 지금 이제 공공의 적이 없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들 그런 것들이 국가 이익 간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날카롭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지금 7972님이 질문 주셨어요. 우리나라도 나토에 가입되어 있나요? 우리나라는 가입되어 있지 않죠? 예, 이게 이름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이기 때문에 네네. 대서양을 가운데 두고 이제 북미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네네. 또는 이제 유럽 국가들이 국가들. 이제 가입해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소식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가서 한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뭔가 좀 이렇게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있어갖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죠, 사실. 특별히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있죠. 맞아요. 지금 협상 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동맹들이 왜 이렇게 방위비를 갖다 내지 않느냐 이걸 갖다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네. 이 사실 기준은 이미 5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각 국가가 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2% 이상까지 국방비를 올리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는 현재까지 29개 국가 중에 9개국만 지금 숙제를 다 한 거거든요. 아하. 그리고 특별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국가가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근데 두 국가가 아직은 2%에 도달하지 못했죠. 왜 특별히 독일하고 프랑스일까요? 독일하고 프랑스가 경제가 좋고요. 그다음에 네. 이
나토 내에서 국방비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가 네 나라입니다. 미국, 영국,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인데 네. 네 나라 중에 영국은 2%가 넘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독일하고 프랑스, 특별히 독일은 아직 1.38%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짜 낮네요? 이게 낮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는 조금 더 낼 수 있는데 왜 아직 이거밖에 안 하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 중에 터키가 나토 동맹 그러니까 회원국인 걸 좀 놀라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좀 약간 결이 달라 보이거든요, 터키가. 근데 그 결이 다르다라는 게 그 지금 터키가 뭐 민주주의나 인권 문제로 많이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터키는 이제 1923년에 공화국이 되면서 오히려 친서방 정책을 폈었죠. 아타투르크.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갖다가 탄압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방 국가들하고는 결이 다른데 네. 사실은 구사회주의 국가들도 지금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죠. 뭐 체코라든가요,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국가들도 바르샤바 동맹이었던 국가들이 나토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터키가 그러면은 러시아와 밀월 관계를 지금 뭐 만들고 있다, 형성하고 있다. 이게 러시아 무기를 사줘서 그런 거죠? 러시아 무기를 일단 사줬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시리아나 이런 문제에서도 이 터키 입장에서는 자기 편이 오히려 러시아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그런 민주주의나 인권을 탄압해도 이게 좋은 국가라고, 좋은 대통령이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푸틴 대통령이거든요. 비슷하군요. 예,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서 그리고 무기 사주는 거 되게 민감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사실 이거는요. 네. 그냥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을 떠나서도 네. 동맹 밖에서 무기를 산다라는 거는 동맹 입장에서 사실 수용하기는 어려운 얘기죠. 더군다나 이 러시아에서 산 그 S-400 이게 이제 러시아 버전 사드다. 그렇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그 미사일 방공망이죠. 이것을 갖다가 동맹 밖에서 이제 한때 그 동맹의 최대 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소련이죠. 예.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이것을 샀다라는 거는 사실 다른 동맹이 봐도 이상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터키 축출하자는 얘기가 나오는군요. 예, 나토에서. 나오죠. 당연히요. 그래서 터키를 갖다가 나토에서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주최국이 영국이잖아요. 예. 보리스 존슨 총리, 이렇게 존슨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 보면은 누가 누군지. 예, 그렇죠. 네, 헤어스타일도 비슷한 것 같고, 이제 또 아주 친해 보이죠. 네, 행보도 비슷하고. 예. 네.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영국에서? 근데 이게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보리스 존슨 총리가 언제부터 가까워졌냐? 사실 올 여름부터입니다. 올 여름부터? 올 여름에 보리스 존슨 총리가 되면서 이제 서로 간에 아주 친해졌는데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나갔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보리스 존슨 총리가 당시에는 런던 시장이었거든요. 맞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런던을 봐라. 이거 테러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비난이 있다가 서로가 이제 정상이 되니까 서로 아주 절친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죠. 친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친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한 5개월 됐어요. 근데 요번에 뭐 둘이서 따로 만나고 이런 일정은 없었다 그러던데요? 지금 보리스 존슨 총리 입장에서는요. 12월 10일 날 총선이 있습니다. 네, 총선이 있죠. 예, 그래서 사실 지난 11월 6일 날 이미 의회가 해산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선거운동 이제 막바지거든요.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브렉시트가 쉽게 갈 것이냐 어렵게 갈 것이냐가 지금 결론이 지어지기 때문에 사실 서로 만날 시간은 없는데요. 서로 간의 마음으로는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서로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고 있다. 근데 존슨 총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인기가 없잖아요. 영국에서. 그때 뭐 국빈 방문 이럴 때도 막 반대도 많았고. 예, 인기가 없죠. 예, 그러니까 괜히 같이 있는 사진 찍기 그러면은 선거운동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영국에서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네. 예, 그거보다는 본인 일정이 바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추측입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존슨 총리가 이렇게 많이 이게 오질 못하다 보니까 정상회의라 부르기 싫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지금 김과 김님 트럼프는 동맹을 그저 돈으로만 보는 게 문제입니다. 공동의 적이 있어야 단합한다는 것도 우습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가 그 동맹을 돈으로 계산한다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 비춰서 자꾸 생각을 한다는
한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경험.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1940년대에 태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40년대, 50년대, 60년대를 오면서 바라봤을 때 그때 미국이 전 세계를 갖다가 그리고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사실 미국에 의한 세계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네네. 그것을 갖다가 미국 사람들은 열광하고 미국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돈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70년간 살아온 개인의 인생에 자꾸 이 동맹을 갖다가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른 사람과 다른 본인의 어떤 살아온 인생의 틀에서 바라보는 것이 좀 문제다. 예,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나토 정상선언문에 중국의 굴기에 대한 우려가 담길 것이다. 네. 예, 그런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자 소련이 없어져 갖고서는 이제 공공의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그러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 점은 사실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어렵다. 왜냐하면 29개국이요. 네. 모두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중국의 굴기를 우려하지 않습니다. 네. 그중 일부 국가들은 중국의 자본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누리고 있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설령 우려가 들어간다 해도 중국이 과연 소련을 대체할 정도의 공공의 적이 될 것인가 그렇게까지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나토는 계속 삐걱대겠네요. 예, 조금 삐걱될 거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 예, 이게 아주 제 내년에 이제 화두가 되겠죠. 아하.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에 재선이 안 되면 또 이제 다음 대통령은 동맹 중심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재선이 됐을 때는 뭐 아무래도 또 이제 돈 문제로 계속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나토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바랄까요? 많이 바라지 않겠죠. 네, 많이 바라지 않겠다. 중국은 좀 바란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중국은 아마 그 동전의 양면 같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무역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생각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아니었으면 좋겠다가도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이제 대립이 부각이 될수록 사실은 중국은 확실한 세계 2대 강국이 되는 거거든요. G2로서의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입장일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민주당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사실 인권 문제 관심 없잖아요. 물론 홍콩 인권법 사인은 했지만, 예, 많이 없죠. 예, 근데 뭐 신장 위구르까지 해갖고 티벳까지 다 무슨 뭐 인권 이야기가 이제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인권을 거론하기 시작하면은 그 점은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70주년을 축하하고 있는 나토. 근데 속내는 지금 굉장히 복잡하다.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현금은커녕 카드조차 들고 다니지 않는 분들 많으시죠? 내 손에 준 스마트폰 하나면은 편의점, 커피숍, 대중교통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데요. 이를 가능하게 하는 건 바로 이 땡땡페이들 간편 결제 시스템입니다.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부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땡땡페이 이 이제 간편 결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이게 얼마나 지금 규모가 커지고 있냐면요. 원래 이제 이 간편 결제라는 말 자체가 땡땡페이랑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닌데 거의 네네. 비슷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간편 결제는 소위 예전에 공인인증서 있었잖아요. 네. 액티브엑스 이런 지금도 것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은 그거 없이도 좀 결제하기 편한 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편리하게 결제를 하고자 처음에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간편 결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공인인증서가 의무 사용이 이제 2015년인가 폐지가 됐었는데 네네. 그 이후로 이제 다양한 땡땡페이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근데 2016년에 이제 그런 간편 결제 땡땡페이를 써서 하는 시장 규모, 결제 규모가 한 26조 원 수준이었는데 작년에는 이게 80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혹은 내년 안에 이게 100조 원 규모로 갈 거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카드 쓰던 것들 네네. 아니면 현금 쓰던 것들이
빠르게 이 땡땡페이라고 할 수 있는 간편 결제로 넘어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금액 자체만으로도 볼 수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스마트폰으로만 다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정부에서도 좀 정책을 바꾸고 있는데요. 현재는 한 번 이 간편 결제 선불 충전 이용 한도가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네. 이거를 상향 조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더 많은 액수를 쓸 수 있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부터는 땡땡페이로 소위 말하는 뭐 항공권, 뭐 네네. 고가 상품 이런 것들도 이제 구매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지금은 선불 방식인데 내년엔 이걸 카드처럼 후불로까지 일부 금액을 할 수 있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건 내년 뭐 중반 정도에 추진이 될 예정이긴 한데 어쨌든 내년 상한에는 그렇게까지 되는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이 그만큼 땡땡페이 또는 간편 결제를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부소장님도 쓰고 계세요? 저는 이제 실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사과폰으로 바꿨어요. 네.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게. 아, 그래요? 여전히 지금 너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안드로이드 우리나라 네네네. 폰 S폰을 썼는데 그때는 정말로 핸드폰 하나만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카드도 찍고 교통도 찍고 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항상 익숙하게 스마트폰을 대는데 애플폰은 이게 잘 안 되니까 네, 맞아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대안으로 요즘에는 앱들에서 그나마 뭐 예를 들면은 바코드 방식이나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좀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은 제가 이제 다 어떤 이유들 때문에 뭐 이제 사과를 이제 샀는데 이 결제에서만큼은 좀 이 전화기를 2개 갖고 다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 번 맞들리면 그게 벗어나기가 좀 어려워요. 저는 사실 잘 안 써요. 저도 이제 사과폰인데 네. 그래서 써본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미리 이제 충전을 해서 쓰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좀 쓰는데 그리고 설사 된다고 해도 조금 걱정스러워서 안 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걱정 때문에 약간 걱정이 네. 앞선 사람이라 갖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뭐 우리나라의 뭐 규제나 여러 가지 정책 네. 때문에 아직 사과폰이 안 되는 거지만 사과폰이 뭐 내년이나 이럴 때까지 막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강력한 게 시계까지 요즘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이 아니라 시계를 갖다 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뭐 이렇게 딱 갖다 대는 네, 거예요? 무슨 변신 하듯이 이거 뭐 이제 버스 탈 때도 시계 대고 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말 간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변화들이 있다 보니 어쨌든 이것도 사용자 경험이 한번 써보신 분들은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하긴 갖고 이것만 있습니다. 들고 다니고 좀 이렇게 멋져 보이긴 하더라고요. 또 젊어 보이고 그래서 젊은 티저 좀 이렇게 흉내 좀 내보려고 하다가 그리고 잘 또 안 요즘에는 돼갖고. 그런 것들의 장점이 소위 여러 가지 마일리지나 이제 쿠폰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지금 쓰려면은 요 카드 긁고 조 카드 긁고 맞아요. 조 카드 긁고 하는데 예. 이런 땡땡페이들은 보통 하나에 통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딱 찍으면 자동으로 몇 개 마일리지까지 같이 적립이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쓰는 사람들은 굳이 내가 여러 개 띄울 필요 없다. 혹은 이 땡땡페이 앱에 들어가면 그 앱에 바코드가 여러 개가 있어서 네. 한 번에 이렇게 보여주면 바코드를 띡띡띡 찍으면 결제 마일리지 할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사용자 경험 자체를 좀 예전보다 많이 세련되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한 번 쓰는 사람들은 확실히 계속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이용해서 마케팅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마케팅 차원이 이제 그 페이에서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어쨌든 제가 10,000원을 결제한 게 10,000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땡땡페이 같은 거 처음에 쓸 때 할인 쿠폰을 엄청 뿌려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 뭐 첫 결제 시 5,000원 할인. 뭐 첫 결제 시 현금으로 뭐 10,000원 할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얘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혹은 이제 그걸 쓰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쿠폰들을 막 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얘네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게 제가 돈을 이게 넣는 것도 있지만 신용카드를 연동을 해서 쓰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돈을 버는 게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얘네들이 광고를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 포인트가 결국 우리가 말하는 빅데이터라는 걸 연결을 하면 될 수 있습니다. 또 전공 나오셨네. 그 포인트가 빅데이터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예를 들면 이런 네. 거예요. 제가 땡땡페이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제 운영하는 그 땡땡페이를 어떤 사람이 써요. 근데 그 사람이 커피를 계속 먹는 거예요. 네. 근데 커피를 먹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별다방 커피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갑자기 다른 뭐 달다방이나 뭐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콩다방. 콩다방 운영자한테 그러는 네네. 거죠. 제가 보니까 우리 고객이 오후 2시만 되면 별다방에 항상 가려고 제 걸 키는데 키려고 하는 타이밍에 제가 콩다방에 있는 쿠폰을 바로 뿌려줄게요.
그렇게 되면은 오. 이 사람이 오늘은 별다방 말고 이거 옆에를 가볼까라고 맞춤으로 타겟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기존에는 온라인에서 광고를 할 때 광고 건당 단가를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원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맞춤형으로 할수록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살 확률이 높아지니까. 네. 그리고 정말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땡땡페이를 통해서 그 별다방 갈 거를 콩다방을 갔다라는 게 또 데이터로 남잖아요. 네. 그럼 이걸 갖고 이제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아, 이게 먹힌다. 네, 그러고서.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럼 다음에는 우리 이제 쿠폰 100장 말고 1000장 뿌립시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얼마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땡땡페이라고 하는 것들은 카드랑 사용자 혹은 어떤 기존의 결제와 사용자 중간에 서 가지고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구매를 유도한다든지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광고를 통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얘가 나한테 어떻게 잘 맞춰서 이걸 주네? 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 이런 모델로 결국에는 돈 버는 방식이 기존 사용자가 아닌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번다라는 네. 면에서 요즘에 플랫폼 기업들이 네네. 하는 어떤 형태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와 비슷한 형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네네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어디서 봐갖고 플랫폼이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얘기를 이제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근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별다방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한테 콩다방 거를 쿠폰을 바로 그 직전에 탁 뿌려갖고 근데 그거 알면 별다방에서도 또 탁 뿌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플랫폼 사용자, 그러니까 그 플랫폼을 만든 땡땡페이는 너무 네. 좋죠. 왜냐면은 계속 막 보세요. 사용하니까. 별다방 쓰다가 콩다방 쓰시는데 이분한테 또 제가 별다방을 드릴게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전략에서 결국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사용자가 많아야겠죠. 네네. 당연히 땡땡페이가 여러 개 있어도 우리는 다른 페이보다 우리 회원 수가 500만이야, 1000만이야. 그러니까 결국엔 회원 수가 힘이 되기 때문에 네. 반대로 돈을 뿌리든 쿠폰을 뿌려서라도 당연히 이 페이 입장에서는 우리의 회원 수를 다른 페이보다 늘려야겠죠. 네, 결국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페이들이 기존에 있는 수수료 비즈니스 외에 다른, 그러니까 자기들도 일종의 광고를 하는 플랫폼 기업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거기서 좀 나오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게 네. 어디론가 전이가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누구한테 또 전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두세 가지 이슈가 네.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일부긴 하지만 그래서 그 오프라인, 그러니까는 이제 그 판매하시는 분들 입장이죠. 네.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일부 서비스는 수수료가 조금 더 추가가 돼요. 아하. 왜냐하면 카드 결제 밑에 또 간편 결제가 붙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일부 서비스는 또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붙고요. 혹은 이제 별도 서비스는 붙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판매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불편하냐? 대부분 뭐 QR 코드나 바코드처럼 또 특수 기계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를 또 구매를 해야겠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고민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결국엔 그 틈을 이제 소위 말하는 제로페이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로페이가 결국에는 이제 사용자 입장보다 판매자 입장에서 볼 때 수수료를 이제 카드보다 좀 낮춘다라는 네.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는 이걸 써서 뭘 좋지라고 고민할 때 이제 아까처럼 뭐 쿠폰 한 장이라도 더 주는 거를 좀 쓴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논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에서 예를 들면은 제가 특정 페이를 하고 있으면서 별도의 서비스까지 있는 회사다. 그럼 이게 파워가 2배, 3배가 돼요. 예를 들면은 이제 포털이죠, 포털. 네.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보면은 네이버도 어떤 네이버 페이라는 걸 하고 있고 네네. 카카오도 카카오페이를 하고 있고 각종 포털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커머스들 그러니까는 네. 뭐 11번가 등등등 모든 거의 쇼핑몰들이 다 자신들의 페이를 해요. 자신들의 페이를 합니다. 뭐 땡땡페이가 그 회사 이름 페이가 네. 들어가는 것들이 아는데 이게 있으면 그 사용자들을 다른 데로 못 도망가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락인이라고 그러죠. 락인. 네,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N포털에서 어떤 거기에 있는 페이를 써가지고 네네. 어떤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를 해요. 네. 그럼 거기에서는 마일리지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댓글을 쓰거나 행동을 하면 마일리지 주는데 마일리지가 한 200원 꼴, 300원 꼴 쌓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갖고 물건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300원 갖고. 하지만 뭘 할 수 있느냐? 웹툰을 미리 보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200원이거든요. 다른 네. 서비스를 이렇게 연결이 그렇죠. 되는 혹은 거군요. 음악을 한 곡을 듣거나 영상을 보거나 이런 거는 다 1,000원에서 200, 300원. 그렇죠. 뭐 소설을 보거나 네, 아니면 기프티콘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금액이 이제 분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머니 해갖고서는 이렇게 들어가 그렇죠. 있는다는 거죠. 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내가 쇼핑몰을 쓸 때 A 쇼핑몰을 쓰면 A 쇼핑몰에서는 뭐 마일리지 줘봤자 그걸로 물건을 바꾸려면 수백 개를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하나만 사도 제가
뭔가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A라는 쇼핑몰과 B라는 쇼핑몰로 볼 때 당연히 그런 걸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고객을 계속 이 서비스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정말 잠가놓는 그 락인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것도 이 페이 서비스의 강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몇몇 포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대표적인 포털이 쇼핑몰 자체 독과점 논란에 빠질 정도로 온라인에서 쇼핑몰의 그 판매율이 엄청나게 지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설탕 한 스푼님께서 네. 올해부터 자주 가는 마트에서 땡땡페이 사용하는데요. 결제 금액 할인 쿠폰도 주고 상품 할인 쿠폰 주는 것도 많고요. 또 짐도 챙겨야 하고 정신없는데 카드 안 꺼내도 되고 해서 편해요. 그거는 진짜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뭐 별다방이나 콩다방 이런 데 가서 커피 마실 때 물론 이제 그 페이 종류는 아니지만 이제 미리 충전해갖고 네. 이제 휴대폰으로 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이거 띡 되면 되니까 편하더라고요. 네, 그 말씀하신 것도 네. 페이는 아니지만 간편 결제 영역에 네네. 들어는 갑니다. 네, 그만큼 이제 많이 쓰게 되고요. 또 이제 네. 할인마트 얘기해서 좀 재밌는 거는 요즘에 마트가 그래서 그거랑 추가로 거꾸로 현금 쓰고 남은 잔돈 있잖아요. 네네. 동전들. 네. 그것도 그 자리에서 바로 내 포인트로 채워주는 것까지 해요. 잔돈을 네. 하긴 잔돈 요새 많이 안 쓰니까. 네, 그럼 예를 들면 아까처럼 그 마트가 그걸 하고 있는데 네. 그 마트가 제가 평상시에 뭐 페이로도 쓰지만 현금으로 만약에 결제했다. 근데 500원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그럼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 꺼내면서 여기에 충전해 주세요. 그러면 500원 짤랑짤랑 거리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사이버머니식으로 정립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가가지고 이걸로 또 결제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잔돈 비즈니스가 아주 재밌습니다. 요즘에 비즈니스. 잔돈 비즈니스가 700원짜리 보험도 있고요. 700원짜리 보험이요? 네, 교통사고를 보장하는 700원짜리 보험 또는 5,000원짜리 금융투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700원을 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달? 아까처럼 제가 네. 어떤 뭘 사고 나서 한 700원 잔돈이 남잖아요. 네네. 그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예시를 있는 거예요. 커피를 사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커피가 보통 이제 10,000원 단위로 충전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리고 나서 한 800원, 뭐 900원 맞아요, 잔액이 남아요. 남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서 또 충전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일종의 투자 서비스나 교통 보험 이런 거에 추가를 해서 버튼을 누르면 바로 거기로 이제 보험으로 가는 거죠. 네, 이런 서비스가 이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군요. 하긴 그렇게 이제 700원, 800원 남으니까 네. 또 써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 700원, 800원 때문에 네. 또 그냥 충전해서 또 쓰고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한 이제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당신이 그렇게 커피를 많이 마신다는 네네. 건 그 회사가 잘 된다는 거니까 그 회사 미국 주식에 0.001주까지 투자해주는 이런 서비스까지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근데 이제 중국이 이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못 살 정도다. 네. 네,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중국은 거의 이 수준이죠. 네. 그 소위 말하는 거지들도 간편 결제 QR 코드로 이렇게 국어를 한다. 네, 이런 수준이 나올 정도로 그냥 현금이 없는 사회가 돼가고 있죠. 현금 없는 사회.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이유가 우리나라는 이제 소위 김대중 정부 때 그 우체국 PC, 뭐 그 인터넷 강국 이렇게 해서 네. 데스크탑을 중심으로 모든 은행권이 통합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은 최근에 우리나라 98년도 그랬듯이 모바일을 중심으로 그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유선 인터넷 환경과 은행 서비스, 그러니까 은행 이렇게 계좌 간 거래가 우리나라처럼 빨리 되는 나라가 없거든요. 네. 근데 그것처럼 중국은 반대로 간편 결제 페이 서비스가 그렇게 발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특히나 알리페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거꾸로 지금까지 불편했던 건 이제는 우리 관광,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중국에 관광 갔을 때 현금으로 결제가 안 되니까 엄청 네. 불편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페이 서비스가 대부분 제일 큰 것들은 중국 사람만 가능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이번에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역시도 그 페이 서비스를 미리 등록해서 갈 수 있게. 그러니까 결국엔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위해서 현금을 푸는 게 아니라 네. 네, 외국인들도 이 데이터 안에 넣는 거죠. 그렇군요. 네. 하긴 중국에 가갖고서는 크레딧 카드도 안 되는 것도 많고 해갖고 좀 불편한 게 있었는데 이제는 페이 서비스로 그렇죠. 사용할 수 QR코드로 다 있다. 하게 돼요. 근데 또 8795님은 네. 안 좋은 것도 또 있다. 음흠. 그러니까는 모기업 페이를 사용 중인데 모 기업의 페이를 사용 중인데 해킹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라는 네. 질문 주셨어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 네네. 짚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페이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예금자에 대한 남은 잔액들이 아직까지 보호가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미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번 상반기에만 해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쓰고 나서 남은 돈 있잖아요. 네. 남은 돈이나 충전 잔액이 한 1조 5천억 수준에 달한다고 그래요. 상반기에만. 그리고 이제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업체별로 나누면 뭐 예를 들면 한 업체에 뭐 7, 8천억
정도가 사람들이 안 쓰고 가만히 있는 거죠. 말씀하셨던 커피 업체도 커피를 이제 하고 잔돈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 잔돈들이 쌓이는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커피 업체도 미국에서 해킹 논란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제, 간편 결제가 네네. 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50만 원 정도 충전해 놓은 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저런. 네, 이런 일이 실제로 미국에서도 있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너무 많은 간편 결제 서비스가 있는데 네. 만약에 그 회사가 망했다. 그럼 그 잔돈을 지금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직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겠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마치 예금자 보호법처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어떤 페이 서비스를 쓰냐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성이나 그리고 내가 어떤 서비스의 어떤 재정 건강성 이런 것까지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셔야 될 필요는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새로 나온 기술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법규가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뭐 그건 이제 차차 또 마련이 될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사실 이렇게 얼리 어답터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서는 묻어가는 스타일인데 네. 요새 이제 하도 얘기도 많고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알아보고자 오늘 김덕진 부소장 모셔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능 만점자가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는데요. 네, 특히 전교 꼴찌였다가 수능 만점자가 된 학생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빅 룽가 뉴질랜드 뮤지션이죠. Listening for the Weather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저녁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지윤이었습니다.